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랍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바이오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대표님이랑 제가 한 2, 3주 전에 약속을 잡고 네. 그때 제가 대표님을 모시려고 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왜 딴 거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네. 바이오는 이렇지? 네. 왜 이렇게 바이오의 시간은 더디게 오는 걸까?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이제는 그때가 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최근 3개월 동안 너무 부진했죠. 부진했다는 게 주가가 이제 길게 보면은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닥 제약 지수를 보면은 3, 4개월 동안 옆으로 그냥 위아래 변동성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주식들이 워낙 이제 빨리 가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올해 6월, 7월 요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딱 맞물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완전히 쏠려 있었군요. 네, 소외가 된 네. 것. 그다음에 주가상으로 보면 작년도 주가 흐름이 제약바이오가 먼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쏠림이 있었다. 두 번째 좀 기억하실 부분은 6월 이후부터 국내 제약바이오의 기술 이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에임드 바이오 딱 한 개, 그것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술 이전에서는 소외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아주 큰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표된 기업들의 임상 발표를 보면은 내용들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는 축적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제 기술 이전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의 총평 정리 말씀을 좀 들어보니 잘 응축한 시간이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크나큰 재료, 기술 이전 소식은 잠시 없었지만 그 가운데 임상 결과 같은 것들은 좋았고 네. 잘 응축했다. 이제 좀 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기다렸던 기술 이전 소식이 어제 바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ABL 바이오인데요. 사실 우리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 저도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투자학교에 어쨌든 책 그런 내용들 꾸리신 것 중에 첫 번째 주목하는 곳이 여기로 언급을 하셨던 건데 일단 내용과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요. 네. 먼저 저도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을 같은 플랫폼으로 2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노피, GSK. 그다음에 이게 하나 더를 하는데 이 어떤 것을 타깃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확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BBB가 아닌 뭐 근육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랩바디 B가 뇌로 약물을 전달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 그랩바디 B의 확장성이 대단히 뛰어나구나 하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기술 이전할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뇌로 전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타깃하는 게 IGF-1R 약간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세포들에 있는 그 바이오 마커인 IGF-1R을 타깃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보내면 IGF-1R이 있는 온몸으로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 쪽에 IGF-1R이 많고 그다음에 뇌 쪽에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약물을 보내면 당연히 뇌로 가거나 아니면은 근육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근육 관련한 요새 비만 치료제 중에서 근손실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근손실을 막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랩바디로 세 번째잖아요. 이렇게 같은 걸로 세 번째 이런 건 거의 없었던 사례 아닌가요? 네. 특히나 이 뇌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살펴보면 뭐 드날리 정도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뇌로 약물을 제대로 보내는 그 플랫폼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
지금 세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뇌로 약물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 B 플랫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플랫폼으로 3가지 이상 이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했다. 요 사실. 그 다음에 또 BBB 셔틀이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도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모달리티를 뭐를 타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타겟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당히 많은 가지수가 열려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ABL 바이오 어제 저 소식 나오고 연일 상한가네요. 이틀 네.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 자체로도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대표님 책 공부한 티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가 레벨업의 핵심 키가 이 기술 이전과 또 임상에 대한 결과라고 네. 하셨었잖아요. 네. 요 인상 부분도 조금 더 상세히 짚어주신다면요. 결국에 우리 주주분들 궁금하시거나 추가 상승 가능할까? 제가 자막으로 띄워놓은 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 하나 했을 때하고 2개 했을 때하고 3개 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이 이제 개념을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 1개를 했을 때는 약 그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가총액을 이제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개 했으면은 2조냐 그게 아닙니다. 승수 효과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4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3개 했을 때는 3, 3, 9, 9조까지 10조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가총액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바디 T라든가 또 이중항체 ADC 부분까지 열려 있고 내년에 예상되는 담도암 치료제 이 데이터 발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위로 많이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BL 바이오 내용 좀 들어봤고요. 자, 이 다음 기업으로는 HLB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 투심 나쁘지 않은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HLB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 2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포합권에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리보캄렐이 미국 FDA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재신청을 안 한 상태이죠. 네. 내일 다음 달이나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국제 권위의 가이드라인에는 연속 등재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치료 효과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치료 효과가 그 긍정적이고 임상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보다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세포 이제 간암의 1차 표준 치료제로 현재 이제 등재되어 있는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이라든가 뭐 임주도 임핀지 이런 병용 치료제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건 약효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항서제약의 제조와 CMC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FDA에서는 리보세라닙 단독으로는 치료제 승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병용했을 때만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용 치료제로서 우리는 승인을 할 뿐이지 단독으로는 내줄 수 없다. 즉 항서제약이 어떻게 CMC를 대응하느냐. 이 부분하고 FDA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는 아직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 측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CMC 부분에서는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영국 쪽 자금, 글로벌 자금도 HLB 쪽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걸 어느 정도로 좀 냉정히 또 어느 정도로 호재로 해석해 봐야 될지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자, 기존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고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이 그러니까 1,400
1억 4,500만 달러입니까? 이제 그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네. 일단 헤지 펀드 쪽입니다. 그래서 LMR 파트너스라는 헤지 펀드 쪽이고요. BW 형식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회사가 한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넣어주는 대신 15%만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나머지는 해외에서 에스크로로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신탁으로 일단은 놔둔 겁니다.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에다 놔둔 거고요. 특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자회사죠. HLB의 자회사는 엘레버라는 회사의 임상과 그리고 상업화, 이 상업화를 통해서 이제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맙의 상업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쪽에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이 헤지 펀드가 전체적으로 이 HLB를 신뢰하거나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금을 밀어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리스크만 지면서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약물이죠. 그 FGFR2 변이 네. 담도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보탈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라푸그라티닙이라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엘레버의 이 약물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두고 이번 베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HLB의 자금과 관련한 문제가 완전히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이신 잼민님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코오롱 티슈진.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증권사들 리포트들도 막 보고 여러 가지 막 찾아보는데요. 여기는 사실 너무 부족해. 왜냐하면 지금 커버하고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근데 목표가는 10만 원 선 나와 있고 네. 그리고 현재 가격 5만 1,700원 선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인보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요거 좀 따져보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내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없이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옛날 인보사로 알고 계신데 인보사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요? 예, 개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골 조직, 네. 그러니까 연골 조직에다가 그다음에 신장 세포에서 그 TGF 베타라는 유전자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신장 세포에다 키워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연골 세포하고 섞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인보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골 세포에서 하면서 일부 그런 연골 세포가 같이 들어갔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TGC는 전혀 그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그냥 형질 전환된 신장 세포 293 세포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방식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게 보는 이유는 기존의 치료 효과를 이제 여러 번 임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치료제로 승인됐었으니까 임상 2, 3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된 거고요. 미국에서는 현재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임상 2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골이 이제 닳아 없어지면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 연골을 아예 재생시키는 오히려 자라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치료 효과를 평가 지표로 지금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이렇게 두 개를 타겟팅하는 그런 임상이 드물고 그다음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글로벌리. 네. 임상 3상 단계고
글로벌리 가장 앞서 있다. 이런 점이 우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좋게 보는 것은 결국은 임상 3상 결과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종료가 되고 7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항상 이제 좋게 본다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상, 2상, 3상들 미국에서 했던 데이터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3상에서는 보다 강화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환자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50명 단위에서 1000명 단위로 일단 늘렸다. 그래서 검정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원래 치료제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였다면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낮춰주는 게 검정력입니다. 환자 수를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진짜 프로 선수인데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요. 감기 걸리고. 그런데 공을 한 3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다 못 넣은 거죠. 그런데 100개를 넣는다 그러면 이 선수는 무조건 한 60개 정도는 넣는 거죠. 그래서 환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치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물약을 투여했는데도 환자가 나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상 보면 통증과 관련한 임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 두 가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중에 그 하나가 통증 지표거든요. 따라서 이 통증 지표에서 1년은 짧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2년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MRI 평가할 때도 기존의 웜스에서 그 객관성을 아주 높이는 몫으로 바꿨다라는 이 3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임상 3상에서 치료 효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기존의 임상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디모드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혁신적인 기존의 그 퇴행하던 것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치료제냐라는 디모드의 가능성이냐. 이 부분은 임상 3상 데이터 나온 후에 한참 걸려 있다가 나올 겁니다. 1, 2년 있다가 나올 텐데 만약에 임상 3상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온다 그러면 디모드의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1년에 한 80억 달러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잘하면 이 TGC 한 종목을 가지고 그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롱 티슈진 우리 또 구독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딱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만약 얘기 안 해보고 넘어가면 서운하기 때문에 화이자가 최근에 이 메세라 최종 인수 이 승리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비만약 시장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뀌려나 어떠한 이 영향이 빨리 오려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네. 이 화이자가 호시탐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노렸었는데 네. 그 전에 임상했던 부분들이 별로 잘 안 좋았죠. 그래서 완전히 탈락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이번에 메세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괜히 껴서 가격만 이렇게 훅 올려놓고 나가버린 네. 이게 전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한 달 제형 주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한번 맞고 한 달 동안은 치료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다. 현재는 주 1회 투여입니다. 따라서 투여 주기를 굉장히 확장을 시킨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차세대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 효과와 또 장기 치료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서 향후 임상 3상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 그러면은 상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 장기 지속형뿐만이 아니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크기로 본다 그러면
그 경구용 치료제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경쟁이 당분간은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향성은 이 근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을 누가 막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을 들 수가 있고요. 17321 같은 경우에는 임상일상에 들어갔고요. 그 기존적으로도 퍼스트 인 클래스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치료 효과, 그다음에 근손실 이 두 부분을 같이 잡는 치료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병용 쪽에서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데이터까지는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하반기에 발표하는 임상 일상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인다 그러면 빅파마에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 물질이 팔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행히 최근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바이오 쪽 전체 이제 IPO 하는 뭐 여러 업종의 기업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신규 상장주들이. 근데 바이오 IPO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괜찮게 보시는지요? 네. 큐리오시스라는 네. 오늘 상장하죠. 큐리오시스 그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알지노믹스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큰데요. 오늘 큐리오시스 상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게요. 네, 6천억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그 좋은 회사들은 금방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에임드 바이오 ADC 하는 회사로서 이 항체를 발굴하는 기술이 다른 회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임상 그런 환자들의 그런 시료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항체 발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항체를 사용한 ADC를 개발하기 때문에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따라서 기술 이전도 계속 속속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독특한 그런 RNA 편집 치료제 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거의 없거니와 독특한 기술로 향후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일라이 릴리에게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은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어떤 임상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훨씬 더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큐리오시스 질문할 줄 알고 그 부분은 말씀 안 주셨나 봐요. 제가 랩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기업인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큐리오시스 어떤 업체예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네.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 네. 세포 치료제를 뭐 연구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러려면은 세포를 키워야 되죠.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세포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키우는 게 배양기라고 하고요. 이 배양기를 냉장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 안에 이 셀로거라는 큐리오시스의 그런 분석 장비를 그 냉장고 안에다 넣는다. 뭐 밥통이면 밥통 이런 거를 작은 밥통을 안에다가 넣는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밥통 안에 그 플레이트라는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플레이트라는 네. 플레이트라는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접시가 있고요. 밑에 그 광학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계가 밑에서 움직이면서 세포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모든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큰 이 큐리오시스의 특징들은 자동화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이 배양기에다가 세포 배양기에다가 이 셀로거를 넣는데 셀로거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몇 대 집어넣지를 못하겠죠. 한 대로 막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로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컴팩트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원격으로 안에서 광학계가 움직이면서 현재 배양되고 있는 세포를 안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광학계를 리모트
로보팅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랩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외에도 콜로니 피킹 시스템이라는 세포군을 끄집어내서 다른 플레이트로 옮기는 이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분리하는 자동으로 분리하는 기존에는 빙글빙글 돌려서 원심 분리 능력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가 상처를 입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면서 세포들만 밑에 쌓이게 하는 셀퓨리라는 그런 제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향후에는 AI 신약 개발이라든가 세포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합성 생물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실험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설정하고 또 실험을 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토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설명 듣다가 진짜 궁금해져서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네. 있는데 그 보통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작아지고 경량화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포 배양되는 거 수가 많아지고 네. 이렇게 오히려 기계가 컸을 때 더 많이 넣고 그렇게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세포가 네. 그 이제 자라는 그 네네. 플레이트 안에서 세포는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배양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양시켜서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캐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나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수로 세포를 불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포가 움직이고 어떤 작용을 예를 들어서 항체를 투여했을 때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곳입니다. 적정한 수가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하면 분석을 되는 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제가 궁금해서 아까 기계와 네. 또 우리 대표님의 설명이 어우러지면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제약바이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요인은 다 덜어낸 걸까? 좀 그래도 체크해볼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 이런 것들. 지금 관세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일단 뭐 의약품이나 복제약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바이오시밀러 쪽도 관세는 안 정해졌잖아요. 그죠? 네. 네, 이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튈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워낙 큰 건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부분 일단은 결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이오 시밀러 이 부분은 이제 결착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좀 리스크 요인들 아니면은 향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중국 장비를 많이 쓰고 아니면 CDMO 쪽에서도 중국 회사, 특히 ADC 분야에서는 중국 회사를 우시 쪽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신약 기술 이전이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신약 개발 능력이 워낙 이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신약 개발 물질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빅파마가 기술 도입할 때 이 부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면은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신약을 도입할 때마다 이 물질은 어땠느냐는 등 임상은 뭐 중국 사람 데이터를 사용했냐는 등 이게 길어질 수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기술 이전을 못 해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그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서 빨리 중국의 중요한 물질들은 이전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기술 이전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해소되느냐 부분이죠. 이제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돼 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일단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중요한 물질들 우선으로 빅파마가 그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아주 도움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네.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